삼성전자 고위 임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다 적발됐습니다. 울릉도와 흑산도에 짓고 있는 공항, 활주로가 너무 짧아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이 원전 주민들에게 생명가방을 지급합니다. 국회에선 8.3 지진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 비공개가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안전처 행동요령도 엉터리입니다. 모든 재난에 대응한다지만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역으로 성장한 홍시안그룹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홈페이지도 폐쇄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 박 대통령은 비방, 폭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총리는 이석수 특감이 안종범 수석을 내사했다고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목요일 저녁 뉴스 쇼판 단독 기사로 시작합니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회사도 아니고 삼성전자 임원이 핵심 정보를 빼내려다 적발됐습니다. 하마터면 반도체 핵심 기술이 통째로 넘어갈 뻔했는데 최근 이런 일이 빈번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김하린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 품질팀장을 맡고 있는 임원 이모 씨. 지난 7월 핵심 제품 정보를 출력한 서류를 빼돌리려다 경비원에 적발됐습니다. 이 사업장은 국가시설단지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나가는 경우 반출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자료를 통째로 가져나가려다 걸린 겁니다. 반도체는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입니다. 특히 반도체 굴기에 집중하는 중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중요 정보들이 중국 업체에 넘어가게 되면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또한 투자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 가운데 중국으로 나간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해에도 전직 삼성연구원이 냉장고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판매하려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원상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번 유출되면 제도적인 보안 조치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할 수 있고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좀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 검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기상청이 또 말을 바꿨습니다. 경주 지진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진 여부와 발생 위치를 정정했습니다. 지진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더 신뢰하는 게 현실입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경주 일대에서 몇 달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2일 규모 5.8 본진 이상가는 여진은 없겠고 2, 3일간만 여진이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진과 본진 발생 위치도 기존 발표에서 남북이 뒤바뀌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관측소를 내후년까지 206개소에서 314개소로 늘려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진 관측 뒤 2분 안에 국민이 지진 알림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개선 계획도 밝혔습니다. 실제 그동안의 국민안전처 예규를 보면 재난 알림 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는 기관 중 기상청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안전처에만 기대다 보니 발송이 늦어진 겁니다. 후진적인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신속하게 재난정보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진 알림 문자 발송이 늦고 부정확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오히려 일반인이 만든 지진 알림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만든 일명 지진희 앱이 안전처 재난 문자보다 빠른 현실 개선이 시급합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지진 문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논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월송 고리원전 근처에서 8.3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용역 보고서가 문제가 됐습니다. 진도 8.3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규모에 버금가는데요. 우리 원전은 진도 6.5에 맞게 내진 설계가 돼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 피해에서 안전한지 점검하기 위한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 긴급회의. 지진 발생 4시간 만에야 정지시켰다며 늑장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적용해가지고 안전성을 보고서에 의하면 야당 의원들은 고리, 월성 원전단지 근처에 2개의 지진 활성 단층이 존재한다는 4년 전 정부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최대 진도 8.3의 강진이 가능하다는 경고가 담겨 있는 보고서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지진이 9.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강도입니다. 특히 일관 단층인 경우에는 고리로부터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근접한 지역에 있습니다. 세 차례나 쓰여진 이 보고서를 정부가 반려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고의 누락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파장을 우려해서 보고서 공개에 반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국민을 속였다는 원성도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흔들리는 땅 위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해당 보고서는 조사 방법 등의 신뢰도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전면적인 재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국민안전처의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간 3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31가지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창설된 후 이 엄청난 예산으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는 문어발 기관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국민안전처는 모든 재난에 대응하라고 만들어진 직원 10,000명, 예산 3조 원의 거대 기관입니다. 담당 분야만 자연재해, 대형 사고 등 31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1년 10개월간 보인 대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땐 발병 16일이 지나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낙타를 조심하라는 문구도 안전처 작품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거의 조사를 했었죠. 사실은 안전처에서도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해주는 형태의 움직임.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추자도 어선 전복 사고 땐 초동조치 실패 때문이란 비판을 샀습니다. 올여름 폭염 땐 문자 폭탄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지진 땐 반대로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재난에 대해서 계속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안전처가 각 지자체나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세부적인 매뉴얼이 전혀 없는 탓입니다. 기본 지침이 되는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지진 화산은 안전처가, 다른 재해는 각 부처에서 만드는 등 일원화돼 있지 않습니다. 내용도 피해를 서둘러 복구하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합니다. 매뉴얼이 좀 추상적이고 다소 광범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활용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현장에서 안전처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집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집 안에 있어야 할까요? 국민안전처는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이 질문에도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국민안전처의 지진 대피 안내 영상은 3년 전 소방방재청 시절 만들어진 그대로입니다. 당연한 내용만 가득합니다. 전화는 짧게 사용하여 정말 긴급한 통화가 잘 될 수 있게 하고 9쪽짜리 행동 요령은 오락가락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밖으로 대피하라면서도 바로 다음 장에선 건물 안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주거의 형태를 몇 가지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서 볼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부분을 구별해 줘야 될 것이고 예방법이나 피해 이후 대처법도 없습니다. 안전처는 부실한 자료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도 파악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공일제라는 연구원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저는 군제독에서 5년 녹음을 했었는데요. 낙뢰와 폭염에 대한 대응 요령은 한 줄도 없습니다. 특수재난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 없이 오염 지역에 가지 말라는 게 전부입니다. 있는 매뉴얼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고
미국은 재난 전후 모든 예방법과 대처법을 제공하고 거의 매주 변동 상황을 반영합니다. 중국도 18가지 상황별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일본은 초단위의 행동요령을 국민에게 알립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 행동요령을 번역해서 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한옥마을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아 피해 복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60대 통장 아주머니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지붕 위에서 거센 바람에 펄럭이는 천막을 한 여성이 위태롭게 지킵니다. 묶어놓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왔다지. 저렇게 해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올라가나? 통장 4년차 베테랑인 62살 김순남 씨입니다. 김 씨도 다리가 불편하지만 병원 치료도 미룬 채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통장님은요, 요 조그만한 일이라도 이거 여사를 안 보고요. 뭐 피해 없나 그거 한 집도 안 빠지고 그 비 오는 날 다 돌아다니고 다 확인하고. 1년차 새내기 통장인 60살 김기양 씨도 마을을 동분서주합니다. 신청을 해놨거든요. 12시를 지금 신청해가지고 하는데도 급한 게 너무 많아요. 황남마을에서 슈퍼 아줌마 통장 12명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전문 인력과 기와 등 자재마저 부족해 주택 복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면서 또 피해를 입을까 복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나눠지 뭐. 귀신 거 제가 나누면 뭐 무슨 수가 있겠나. 피해 조사 사흘 만에 황남동의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10%가 집이 부서진 것으로 확인돼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 지진으로 원전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활성단층 논란에 공포심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자체들도 생명 가방을 공급하는 등 자구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방범용 카메라가 지진에 흔들립니다. 고리 원전이 바로 옆이라 주민들은 더 불안합니다. 하면서 큰 차들이 지나갑니다. 그 울림 소리가 진짜 티 나옵니다. 동일본 대지진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경주 지진까지 겹쳐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구시마도 원전 자체의 문제보다는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문제가 됐으니까. 활성단층에 원전이 세워졌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원전 주변 지역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대피용 생명가방 6만 2천 개를 구입하기 위해 긴급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전 근처 주민들에게 이렇게 비상용 식량과 물, 의약품이 든 가방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한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에게는 좀 이래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리 원전과 40km 떨어진 울산 시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제 애들이 그란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 집으로 오라. 내가 이제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원전의 안전성과 정부의 신뢰성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흑산도에 비행기를 타고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두 섬에 공항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험천만합니다.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이대로 추진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형 여객기가 경비행기용 공항에 비상 착륙하려다 풀밭에 처박힙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활주로 60% 이내에 완전히 착륙하도록 하는 운항 기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은 1,200m 길이의 활주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항에 취항할 50인승 항공기 ATR-42가 뜨고 내리기엔 너무 짧은 활주로입니다. 필요한 착륙거리가 1,126m인 이 항공기는 활주로가 젖은 상태에서는 15% 더 긴 1,295m가 돼야 돼 활주로 길이를 넘어섭니다. 착륙 규정을 지키려면 720m 이내에 멈춰야 하지만
위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매립하다 보니까 좀 차트에 좀 많이 들어가요. 어떤 기준이라고요? 운항 안전 기준이요? 운항 기술 기준이요. 운항 기술 기준? 사정은 또 다른 공항인 흑산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활주로 길이가 1,600m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방 전략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공항입니다.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게 공항이 설계되고 추진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릉공항과 흑산공항 예산은 총 7,600여억 원. 정부는 아직도 안전은 뒷전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담배값이 올랐습니다. 그 명목은 국민건강 증진과 세금 수입 증대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담배 회사들의 배만 불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외국계 담배 회사들은 서류 조작, 온갖 편법으로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말보로 담배를 주로 생산하는 필립 모리스 코리아 공장입니다. 작년 담배세 인상 직전에 전년의 24배에 달하는 1억 623만 갑의 담배를 갑자기 이곳에 쌓았습니다. 임시 창고까지 빌렸습니다. 던일 담배를 판매하는 BAT 코리아도 담배세 인상 시행 직전 새벽에 3,190만 갑을 반출했습니다. 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는 시점에 담배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갑에 2,500원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는 담배세가 오르고 난 뒤 4,500원에 팔아 차익을 보는 수법입니다. 외국계 담배 회사들은 이 과정에서 만들지도 않은 담배까지 생산했다면서 서류와 전산 조작까지 감행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두 외국계 담배 회사가 탈루한 세금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환수 대책이라든지 그런 좀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은 추가로 소명을 해야 될 것이고. KT엔진은 재고 물량 덕에 3천억 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4개년에 걸쳐가지고 배분해가지고 할 계획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담배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하지 않고 담배세만 인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새벽에 불이 난 사실을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에게 알린 후 숨진 안치범 씨. 오늘 그의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안 씨를 배웅하던 유족과 추모객들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안 씨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화염을 뚫고 우렁찬 목소리로 이웃을 구한 안치범 씨가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유족들은 차마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관에서 손을 떼기조차 힘듭니다. 성우가 되겠다며 꿈을 놓지 않던 아들의 목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너 또 까불다가 다친다. 너 전에도 그랬다가 발목 다친 거 생각 안 나? 안 씨를 배웅하기 위해 모인 각계각층 인사들도 모두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 매캐한 그런 곳에 목 때문에라도 나는 가서 두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라면 이 젊은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 정부는 이웃을 구하고 희생한 안 씨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안 씨를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심의를 거쳐 60일 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안 씨가 남은 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발자취입니다. 좋은 세상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우의 꿈이라든가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거 마음껏 하고 그러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회원국 자격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유엔 가입국들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오준 유엔 주재 대사가 북한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This breach of obligations by the DPRK
calls into question its qualification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이미 5번이나 채택됐는데도 북한이 이걸 무시하고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중 기준이 적용된 유엔 안보리사회 공보문은 도작품에 불과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전면 배격한다. 안보리 결정이나 헌장 원칙을 계속 위반할 경우 헌장 6조에 따라 유엔 회원국에서 제명할 수 있습니다. 제명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북한은 국제규범 위반에 있어 이미 전례 없는 국가라고 윤병세 장관은 말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났습니다.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댄 수석 대표들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첨단 레이더와 장갑차 등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의 전산망이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3년간 방산업체를 노린 해킹 건수가 1,000억 건에 달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방공망을 책임지는 철매2. 3차원 다기능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합니다. 이 레이더를 생산하는 한화탈레스는 지난해 2월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악성 코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 상대 PC를 감염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1,100여 건의 문건이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장갑차를 만드는 두산 DST도 한화에 매각되기 전인 지난해 8월 같은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모두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해킹 사고입니다. 2014년부터 4번이나 해킹을 당한 대한항공은 최소 12만여 건.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도 3차례에 걸쳐 350여 건이 털렸습니다. 이렇게 최근 3년 동안 방산업체를 노린 해킹 건수는 파악된 것만 무려 1,000억 건. 1시간에 400만 건 꼴입니다. 방산업체 95곳 가운데 20% 정도가 해킹을 막기 위해 내외부 전산망 분리를 추진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80%가 넘는 중소업체들은 비용 문제로 전산망 분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되어 가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방산업체의 어떤 보안 시스템은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하다. 업체의 자구 노력에만 맡길 게 아니라 군사기밀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물품을 북한에 수출한 의혹으로 흥시안그룹의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죠. 어제에 이어 중국 전문 이태영 기자가 이 흥시안그룹 분위기와 상황을 취재해봤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어렵게 단둥 소식통을 통해서 단둥에 있는 흥시안그룹 상황을 취재를 했는데요. 예. 흥시안그룹은 이제 5년 동안 북한과의 무역 규모가 무려 6천억 원에 달할 만큼 엄청난 중견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예. 지금 현재 상황은 하루 만에 초토화가 됐는데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네, 랴오닝성 단둥시 흥시안그룹 본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 모습입니다. 압록강변에서 신의주를 바라보는 입지가 아주 뛰어난 빈장등로 92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16층에 위치한 흥시안그룹 사무실입니다. 미중 양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듯 양쪽 문은 굳게 닫혔고 복도의 전등은 꺼져 있습니다. 他们人呢？不知道，关不住。什么时候关？1个多月了。1个多月了。我们都进不去。哪们都进不去啊？怎么事？你问我什么都不知道。 네, 흥시안그룹 홈페이지도 오늘 오전 갑자기 폐쇄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 정부가 흥시안그룹 대표의 중징계를 앞두고 본격적인 손보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흥시안그룹은 이 마샤오흥 대표가 있잖아요. 이 대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네, 지금 마샤오흥 대표는 중국 공안에 지금 체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렵게 연결이 닿은 저희가 흥시안그룹 관계자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您是哪里？请问你们董事长在吗？你们公司的人？您是哪里？你叫什么名字？你该干嘛干嘛去吧啊。 네, 굉장히 만날 수가 없었고 또 굉장히 경계하는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그룹이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여러 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또 나온 게 북한과 위조 달러 거래 의혹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지금 중국 공안 당국에서 그 위조 달러 거래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예. 이게 또 신빙성이 있는 게 사실상 이 흥샹그룹이 북한에 핵 관련 물품을 수출하면서 물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뭐 북한 돈은 사실상 뭐 종이에 뭐 불과하고 예. 그리고 중국 돈은 추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위조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물품 대금으로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특히나 이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보면은 그 흥샹그룹의 마샤옹 대표가 그 김정은에게 처형을 당한 장성택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장성택뿐만 아니라 그 북한 말고 중국 측에서도 서열 3위인 장더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네, 흥샹그룹 계열 여행사와 북한 합작 회사인 류경식당의 위치를 한번 보시죠. 지금 저희가 CG로 나가고 있죠. 네, 그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명동 같은 그런 번화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른 흥샹그룹 계열사는 단둥 세관 정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세관 바로 옆에 있다는 거는 정부 관계자와 이른바 뭐 관시가 없다면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중 인맥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상황들이네요. 네. 자, 어제 이태영 기자가 단둥 세관에서도 수출 금지 품목이 오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몰래 수출이 오간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까? 네, 당연하다 못해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제가 직접 이제 밀무역 현장을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예 단속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 네, 한번 영상을 보시게 되면요. 가장 큰 문제는 그 밀무역입니다. 이 단둥에는 압록강 줄기를 따라 그 수많은 그 개인 항구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거든요. 예. 중국 밀무역상들은 무전기로 북한 정부와 연락하면서 필요 물자를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밀무역 현장에 가보면 석탄을 얼마나 실어날랐는지 바닥이 새까맣게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근처에는 뭐 해산물 보관을 위한 대형 냉동 창고들도 질비해 있습니다. 중국 업자들이 이곳을 통해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온갖 제품들을 넘기면 북한에서는 뭐 조개나 그런 해산물과 석탄 등으로 지급하는 그런 물물 교환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물물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지난번 계좌 동결 같은 그런 유엔 제재 조치도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여주기식 제재가 아닌 원천적으로 이런 밀무역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발본색원할 수 있는 조치를 중국 정부가 해야겠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제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태영 기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진이 발생한 경주를 지난 20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기와복구에 쓰이는 흙을 피해 주민들과 악수를 했는데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진 설명이 한 신문의 일면에 이렇게 크게 실렸습니다. 결국 이 신문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사과했는데 박 대통령은 비통한 마음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이틀 전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경주 한옥마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허리를 굽히고 불편하게 팔을 뻗어 주민들과 인사합니다. 이 장면을 어제 한 일간지는 흙 묻을라 길게 뻗은 손이란 제목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진흙을 밟아 묻지 않도록 경호원들이 붙잡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흙더미는 기와를 복구하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밟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밟지 말라는 주의도 있었습니다. 흙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 기와가 안 떨어지는데. 사실 확인 없이 보이는 장면으로만 마음대로 곡해해 보도한 겁니다. 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사진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비통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제가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었는데 해당 기사를 실었던 언론사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어젯밤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했다고 황교안 총리가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 TV조선이 미르재단 모금 과정에 안 수석이 개입했다고 특정 보도한 직후입니다. 그런데 총리실은 황 총리의 국회 발언 직후에 이를 번복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한 건 지난 7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깊숙이 안 수석이 개입한 경제수석을 맡고 있던 당시 미르재단에 500억 원 모금에 개입했다는 TV조선의 특정 보도가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막 이승철 부회장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또 어느 정도로 되는 것 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내가 뭐 그거에 개입해서 할 이유가 뭐 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 특감이 내사를 지시하고 특감팀 관계자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경위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특감 사무실 압수수색 때 압수된 업무 일지에도 안 수석 내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내사는 이 특감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휘말려 사표를 내면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내사 사실을 시인했다가 번복했습니다. 내사를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아직 수사 단계가 아닌 수사를 하려고 하면. 하지만 논란이 되자 총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들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미르재단은 지난 2일 문화계 인사와 기업 관계자들로 이사장과 이사진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각종 의혹을 세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창립회의록 등이 허위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허가 취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관련 계속되는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비방과 폭로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50 시절의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를 연상시킨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언급조차 피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맹비난했습니다.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자며 한 말입니다. 그러나 미르재단 등을 특정하지 않고 의혹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권은 권력형 비리와 비리 감추기가 국민 단결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1988년 폐지된 경범죄 처벌법상의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야권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의혹은 창조경제 게이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임을 대비해 측근들이 준비한 수익형 오피스 사업으로 야권은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 의혹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물론 임명된 후에도 논란을 야기했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내일 표결에 붙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해임 건의안을 공동 제출했는데 결국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 국민의당에 환심을 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화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기정사실화했고 특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대로 그 의장은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야권 공조는 여서야대를 만들어주신 국민들의 명령인데 이것이 이렇게 균열이 와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제출에 불참한 국민의당에 공개적으로 호의를 보이더니 국민의당 의원님들의 성숙한 국정 책임의식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도 오늘 하루 국민의당에 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송금주 대변인을 만나 잘해줬다고 칭찬을 바라듯 답을 달기도 했습니다. 김재원 정무수석도 다급하게 국회를 찾아 3당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협조를 해달라 그런 취지로. 어제는 우상호 원내대표님 만나 뵙고 오늘은 박지원 원내대표님 찾아가서 또 해임 건의안이 통과하려면 국민의당 의원 1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비싸진 몸값을 즐기는 표정입니다. 아직 표결 처리된 방침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내일 만약 상정이 된다고 하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해라. 최경환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도록 공기업에 압박했다는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이전까지는 압력이 없었다고 했었는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2013년 8월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채용에 최경환 의원실 인턴 황모 씨가 지원했습니다. 황 씨는 서류 전형에서 2299등으로 탈락 대상자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러나 황 씨의 어학 점수 등을 고쳐 176등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황 씨는 인적성 검사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는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경환 의원을 독대한 다음 황 씨는 합격자로 발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채용 과정이 수상하다며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을 업무방해죄로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이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박 전 이사장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그러나 어제 열린 재판에서 최 의원이 황 씨는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하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검찰 조사 때는 심신이 지쳤고 상황이 바뀔 수 있겠냐는 생각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언이 달라진 만큼 박 전 이사장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이사장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 의원도 재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겠다. 반 총장의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연쇄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부의 강상구 차장과 반 총장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저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전 대표가 한 말이 가장 좀 인상 깊은데 그 발언은 오늘 아침에 이 발언은 반 총장을 쉽게 요즘 나오는 말로 디스한 겁니까? 아니면 배려한 겁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반기문 총장 얘기 좀 그만하자. 미국 언론에서 사상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하는데 네. 우리가 좋은 평가 받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배려인데 그 앞부분은 독한 비판이어서 듣는 입장에서 꽤 헷갈리는 말인데 예. 이런 거죠. 그 집 아들 학교에서 똥 쌌다면서요. 참 걱정 많으시겠어요. 그럼 이게 걱정해 주는 말이겠어요? 놀리는 말이겠어요? 네. 걱정을 빙자한 공격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최악의 사무총장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김무성 전 대표가 올렸는데 역시 이거는 경계 심리가 많이 깔려 있는 거겠죠? 그렇죠. 경계 심리가 작동한 그렇지만 대놓고 공격하지는 않는 네. 이중적인 공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내년 1월에 와서 경선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 이것도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어느 정도나 봐야 됩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반 총장 들어오면 당연히 새누리당에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반 총장으로서는 친박 후보라는 딱지를 달지 않는 게 대선 승부의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입당을 하더라도 명분을 만들어서 갖고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다. 결정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요즘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아다닌다면서요. 안철수 전 대표하고 다음에 반기문 총장하고 연합해서 단일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마침 안철수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어요. 예. 이게 원래는 그 여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물밑에서 좀 많이 하던 얘기인데 요사이 야당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자들이 아예 대놓고 안철수 전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참 많이들 불안하신가 봐요 라고 웃으면서 하는 네. 말이 저는 국민의당으로 집권하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가는 지금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다음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렇게 같이 묶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 호남, 충청, 수도권을 이렇게 묶어서 승리하자. 이게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구성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놓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네. 이정현 대표 얘기에 숨겨진 전제 조건이다. 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안희정 충남지사가 관훈 토론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충청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더군다나 관훈클럽은 중견 언론인 모임이라서 정치인들이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장으로 자주 활용을 하는데 예. 그 자리에 참석해서 충청 대망론이라는 어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지도자를 가두는 어법이라고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 좁은 틀에서 반 총장하고 경쟁하는 대신에 좀 더 넓은 틀로 오늘 보면 시대를 뛰어넘겠다, 20세기를 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반 총장하고의 대립 구도는 일단은 좀 피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충청권에서 같은 충청 출신인 반 총장을 비판할 경우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거를 우려했다고 봐야겠군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어제도 관훈 토론회가 있었는데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랄까 반 총장을 좀 대놓고 비판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관훈클럽이 그 대권 주자로 꼽히는 광역단체장들을 계속 연달아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남지사가 나가서 반 총장을 향해서 10년 동안 일어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말씀 그대로 제대로 한판 해보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본인보다 지지율이 훨씬 앞서 있는 반 총장하고 뭔가 대립하는 구도로 해서 본인을 또 좀 올리자 이런 것도 좀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자택이 이제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는 달리 사당동에 있는데 네. 그 아파트를 손질을 하고 그쪽으로 좀 입주를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게 실렸는데 네. 그건 어떻습니까? 그 집이 계속 비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비워놨었는데 지금 손질을 해서 네. 귀국해서 다시 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른바 귀국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귀국을 앞두고 뉴욕 교민들한테 손목시계를 돌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손목시계. 교포 민심을 좀 사겠다. 이런 네.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죠. 그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나오는 판공비도 많지가 않을 텐데 그게 어디서 그런 또 돈이 나왔는지도 한번 상당히 그렇죠. 궁금한.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도 좀 더 들어봐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요즘 뭐든지 다 지금 궁금하기 때문에 반 총장이 본인을 페미니스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유엔 사무총장 아닙니까? 네. 이제 총장으로서 마지막 유엔 총회가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그 연설에서 유엔 고위직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여성을 임명해 왔다고 자랑을 하면서 저 예.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어요. 예.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가 비슷한 시기에 끝나죠. 그러면서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뭔가 할 일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혹시 할 일 없으면은 같이 골프나 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에선 그 얘기를 듣고 다들 웃는 농담이었어요. 네.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이게 뭔가 좀 의미심장한 말이 되죠. 네. 뭔가 좀 생각하는 게 있구나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네. 아마 반 총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TV조선에서 계속 많이 좀 다뤄야 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기료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8월 전기요금이 사상 최대인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전기료가 2배 뛴 가구가 300만에 육박합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4살 난 딸아이를 키우는 오정민 씨. 6월에 전기요금은 13만 원, 8월엔 27만 원으로 2배 넘게 나왔습니다. 전국 298만 가구가 이렇게 전기료가 2배 이상 뛰는 누진제 폭탄을 맞았습니다. 서민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이제 트램도 쓰면 짜증내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아낀다고 아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난해 8월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8,800억 원,
올해는 9,500억 원으로 는 데다 소규모 점포의 전기요금을 합치면 1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합니다. 이 덕에 지난해 한국전력 영업이익은 11조 원, 올해는 14조 원으로 예상돼 2년 연속 신기록 행진입니다. 전기요금 원가 공개와 누진제 개편 요구는 목소리만 있고 실천은 없습니다. 원가를 공개하고 그 원가에 연동해서 가격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좀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한숨. 반대로 한국전력은 현재 표정관리 중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전기료 폭탄으로 한국전력은 최대 이익을 올렸고 덕분에라고 해야 할까요?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몇 차례 보도했습니다만 한전의 부채는 100조 원이 넘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의 부채는 107조 원, 말 그대로 산더미 같습니다. 지난 2013년엔 이 빚을 갚아야 한다며 2차례나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 돈으로 빚은 갚지 않고 성과급 잔치부터 벌였습니다. A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2011년에도 1,700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찜통더위에 에어컨 한 번 맘껏 틀지 못하는 서민들 입에서 고운 소리가 나올 리 없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할당하는 거잖아요. 경영평가 A를 받기 위해 빚을 갚지 않고 흑자를 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전체 전기 판매량의 불과 1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은 대략 17.5%가량 됩니다. 그 차액만큼 한전은 이득을 보는. 그런데도 한전은 사과할 생각은 없고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다고 해서 평가를 잘 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청렴도도 있고 고급 만족도도 있고. 빚은 나 몰라라. 내 지갑부터 챙기자는 게 신의 직장 한국전력의 현실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오후 내내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달엔 금융노조 공공연맹의 연쇄 파업과 집회도 예고돼 있습니다. 내일은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진행된다는데 은행 업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혜 기자입니다. 머리카락이 단상 위로 떨어집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농민 6천 명은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로에 모여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FT로 막대한 돈을 축적한 LG재벌이 농업에 뛰어들어 농민들의 목숨줄을 조이는 바람직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역에서는 공공산업노조원 5천 명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4시간에 걸친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이 통제돼 서울 도심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67개 중대 경력 6천여 명을 배치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내일은 최소 3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이 참여하는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철도와 지하철노조, 보건의료노조도 연쇄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와 행진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큰 혼잡이 우려됩니다. TV조선 조세입니다. 새벽에 서울대 여자 화장실에 흉기를 지닌 60대 남성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화장실 비상벨 때문에 끔찍한 상황을 모면했는데 치안이 허술한 대학들에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61살 A씨는 어제 오후 4시쯤 서울대학교 자연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머물다 혼자 들어오는 여성연구원에게 몰래 접근했습니다. A씨는 흉기로 여성연구원을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다 비상벨 소리에 놀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비상벨 소리에 뛰쳐나온 동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갑자기 언니가 뛰어 들어와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 같이 나와가지고.
비상벨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출입을 아무도 막지 않은 점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훤한 대낮이라 흉기를 든 A씨가 드나들고 비상벨 커버까지 손상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부분 건물은 밤 10시까지 열려 있고 이후에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경비원 2명의 순찰로 모두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숨은 들어가는 공간이 많아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단속을 해야. 접근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예를 들면 경호원이라든가 또 주기적인 순찰이라든가. 경찰은 A씨가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을 모방하려 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16년 전에 30대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에 필리핀으로 도주한 남성이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필리핀은 총기 소유가 자유롭고 치안이 불안한 곳이라 경찰도 총을 들고 긴장감 속에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콘도 객실을 급습합니다. (47살) 강모 씨가 장의사 부부를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입니다. 당시 강 씨는 공범 49살 이모 씨와 함께 30대 장의사 부부를 경기도 가평으로 불러들여 흉기로 살해하고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영안실 영업권을 미끼로 1억 1천만 원을 뜯어낸 뒤 입막음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공범 이 씨는 범행 직후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필리핀으로 도주해 가명을 쓰고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과 필리핀 당국의 공조 수사 끝에 긴 도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Between the Korean police to assigned here purposely to safeguard the Koreans who are coming and living here. 경찰은 어제 압송한 강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빼어난 경치 덕분에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설악산 만경대 탐방로가 다음 달 초 46년 만에 개방됩니다. 내설악의 아름다움을 이승훈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기암괴석이 우뚝 선 설악산 골짜기. 암석 봉오리가 만가지 형상을 갖고 있다는 만물상. 혼자만 올라 비경을 즐길 수 있다는 기기묘묘한 독주암. 알록달록 단풍 명소로 유명한 주정골과 흘림골이 멋진 자태를 뽐냅니다. 해발 560m 만경대 정상에 올라서면 50년 가까이 숨어있던 내설악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46년 동안 자연 속에 숨겨져 있던 만경대 탐방로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1970년부터 자연 보존을 위해 통제돼 왔습니다. 만경대 둘레길은 오색 약수터를 출발해 선녀탕 용소폭포를 돌아보는 기존 3.2km 코스에서 용소폭포에서 만경대 탐방로 1.8km 구간이 추가됐습니다.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접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개방하면 한번 와보고 싶어요. 46년 만에 개방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는 물론 강원도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주민들이 이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을 지닌 만경대 탐방로가 등산객과 단풍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내년 초 경기도 광명역에도 도심공항 터미널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서울역 도심공항 터미널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출국 수속을 받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짐까지 들고 버스 타고 가다 막힐 일 없고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역과 삼성역에 운영 중인 도심공항 터미널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경기도 광명역에도 들어섭니다. 또 도심공항 터미널에서는 출국 심사와 화물 수속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광명역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가면
서울역을 경유하는 것보다 48분 줄어들고 광주에서는 무려 1시간 8분이 단축됩니다.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 수속대에서 길게 줄을 늘어서는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도심공항 터미널이 여기 만들어지면 수속하고 모든 절차를 다 한다면 공항의 혼잡도 떨어지겠죠. 지방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해외로 나가는 항공시간만큼이나 걸리던 지방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미국은 요즘 흑인에 대한 경찰의 총격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최근 흑인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미식축구 선수들의 국민의례 거부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국가 모독이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의 시즌 경기. 경기 전 국민의례가 시작됐지만 일부 선수들은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먹 쥔 오른손을 높이 든 선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겁니다. 지난달 26일 NFL 스타 콜린 캐퍼닉이 시작한 이런 모습은 미국 곳곳의 고등학교 선수와 치어리더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 프로리그 NFL은 흑인 선수 비율이 68%로 매우 높습니다. We have a lot of people that are oppressed. We have a lot of people that aren't treated equally, aren't given equal opportunities. Police brutality is a huge thing that needs to be addressed. 오바마 대통령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He's exercising his constitutional right to make a statement. I think there's a long history of sports figures. 하지만 비판도 거셉니다. 할리우드 스타 케이트 업튼과 롭 로우 등은 SNS를 통해 국가 모독이라는 비난을 보냈고 일부 팬들은 캐퍼닉의 유니폼을 태우며 NFL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흑인 총격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는 더욱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시위 중이던 흑인 한 명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지며 통제 불능 상태가 되자 주지사는 샬롯시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타이완의 한 동물원, 한 남성이 사자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 없어 보이던 사자들은 이내 발길을 돌려 남성을 공격합니다. 남성은 팔과 다리 등을 심하게 물렸지만 굴하지 않고 사자들을 자극합니다. 1시간이나 사자와 대결을 벌인 이 남성은 동물원 측이 마취총으로 사자들을 쏜 뒤 구조됐습니다. 47살 천모 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사자 우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백 명의 인파가 몰린 거리, 인도의 작은 도시 잘라에서 힌두교 신 가네샤의 탄생을 축하하는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주황색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며 흥을 돋우던 순간 어딘가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북소리가 멈췄고 사람들이 길을 터주기 시작합니다. 응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시민 정신이 축제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습니다. 쿠바의 작은 섬마을 아바나. 마을 전체가 피카소를 연상시키는 형이상학적인 건물과 그림으로 도배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하나 붙인 세라믹 모자이크입니다. 예술가 호세 푸스터가 1990년부터 20여 년간 공을 들인 덕분에 아바나 마을은 쿠바에서도 소문난 관광지가 됐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요즘 손글씨 써본 적 거의 없으시죠? 컴퓨터 자판과 이 스마트폰 터치가 일상화되면서 손글씨의 감성도 사라지고 특히 필기구 회사들이 고전하고 있는데요. 혁신을 통해 손글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상급학교의 문을 두들기는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노트북과 핸드폰을 두드리다 보면 손글씨는 한때의 낭만처럼 여겨집니다. 애인 없이 남동생 군대 갔을 때는 아주 밤새워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수십 장씩 써서 보내고. 대형 문구점 필기구 코너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때 6조 원을 육박했던 문구 시장은 지난해 1조 5천억 원까지 몸집이 크게 줄었습니다. 필기구 업체들은 변화를 택했습니다. 볼펜으로 필기를 하면 그대로 모바일 기기로 옮겨지기도 하고
한글이나 워드 같은 디지털 텍스트로도 바뀝니다.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필기를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300원짜리 국민펜은 10,000원이 훌쩍 넘는 고급 펜으로 변신했습니다. 데코레이션용으로 만들어진 펜과 타일에 검은 때를 지우는 펜까지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죠. 이쁘게 써지거나 잘 써지고 이러면. 사양 산업 취급을 받던 필기구 업체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연예인들이 연기와 노래만 하는 시대는 지났죠. 그림을 그리고 또 미술품도 모으는 연예인들이 꽤 있는데요. 한 아이돌 가수는 회화 작품 큐레이터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림 앞에 선 빅뱅의 탑. 잠시 뒤 그림은 그냥 바스키아 회화치고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랄한 느낌이 능숙하게 회화 작품을 설명합니다. 다음 달 열릴 홍콩 소도비 특별 자선 경매의 큐레이터로 나선 건데 모든 작품을 직접 골랐습니다. 젊은 컬렉터가 보는 그리고 젊은 미술 애호가가 보는 그 관점 그리고 그런 젊은 취향에 맞는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점과 선의 작가인 김환기 화백과 친척 관계인 탑은 이미 업계에선 잘 알려진 미술 애호가. 대중 스타로선 처음으로 소도비 경매 큐레이터로 선정된 이유입니다. He's very devoted. He's injected so much passion into this project. We are very surprised. 국내 연예인들의 미술 시장 진출은 어색하지 않을 정도. 하정우의 경우 국내 3대 그림 장터인 화랑미술제에도 출품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고 유아인은 신진 미술작가 발굴을 위해 창작 스튜디오를 운영할 정도입니다. 하나의 명함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들. 또 다른 예술 영역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정규 시즌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둔 프로야구 두산이 지금 잠실구장에서 KT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 알아봅니다. 자, 박상준 기자 전해주시죠. 선두 두산과 꼴찌 KT의 경기는 예성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됐습니다. 2회 초 1사 1루 KT의 잘 맞은 타구가 두산 선발 투수 장원준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가면서 기회가 무산됐고 두산도 3회 무사 1루 상황에서 김재호의 병살타로 선취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산 선발 장원준과 KT 주건은 명품 투수전을 이어갔습니다. 두산은 6회 KT 오정국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아 선제점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이어진 공격에서 오재일이 전세를 뒤집는 5월 트럼프를 터뜨려 역전했습니다. 7회 현재 두산이 3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두산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감격스러운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합니다. 올 시즌 두산의 선두 질주는 거침없었습니다. 두산은 4월 중순부터 줄곧 선두를 달렸고 7월과 8월 한 차례씩 4연패에 빠져 NC에 잠시 선두를 내주기도 했지만 안정된 마운드와 폭발적인 타선을 앞세워 21년 만에 정규 시즌 정상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지금까지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올해 이렇게 두산이 독주하는 데는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타자들과 강력한 선발진 덕분이었습니다. 원동력을 김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수의 공백, 또 용병의 검증되지 않은 용병 이 부분들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너무나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1위를 하고 있지 않나. 유현수의 공백은 화수분으로 채웠습니다. 김재환과 오재일, 박건우 등 새로운 선수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 두산에서는 홈런을 주목할 만합니다. 김재환이 이끄는 두산 타선의 홈런 수는 21일 현재 172개로 SK에 이어 2위. SK의 홈 문학구장이 홈런이 많이 나온 구장으로 유명한 반면 두산의 안방인 잠실구장은 국내에서 가장 큰 구장으로 담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홈런을 위한 큰 스윙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두산 타자들은 더 크고 힘차게 배트를 휘둘렀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다 니퍼트, 보우덴, 장원준, 유이관으로 이어지는 선발 라인업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특히 김태형 감독이 걱정한 외국인 선수 보우덴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올 시즌 삼성의 외국인 투수 4명이 합작한 승수는 고작 6승인 반면에
두산의 외국인 투수 둘은 무려 38승을 올렸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리우 패럴림픽 선수단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7개와 은메달 11개, 동메달 17개, 종합 22로 선전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념주화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금운동 기념주화 11종은 최대 29만 500장이 발행되고 오는 26일부터 지정 금융기관과 풍선화 동향행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판매됩니다. 내일도 가을 햇살이 꽤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에 입고 나선 겉옷이 낮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국이 맑은 날씨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아침에 안개가 걷힌 뒤에는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철원, 청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 기온 광주 16도, 창원 17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낮에도 선선합니다. 강릉, 포항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 늦더위는 다음 주 비가 한 차례 지나면서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매우 크니까요. 체온 조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진이 나도 장관에게는 가능하면 다음날 아침에 보고해야 한다. 기상청이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근무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가능하면 장관의 잠을 깨우지 말라는 건데 유사시에 대비하려는 자세가 돼 있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듯합니다. 이런 기상청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정말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정부의 무신경입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